이 영상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제작 지원, 그리고 채널의 시청 및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의 후원금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방이 정보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정보들을 주고받으며 어디에서든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 수 있는 사회 속에 몸을 담그고 살고 있죠. 맥스웰의 전자기학과 헤르츠의 전자기 파동 실험, 그리고 마르코니의 무선 전신으로 시작된 이 역사는 불과 100년 만에 전 세계의 정보를 전파라는 도구를 이용해 하나의 게이트로 엮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전파라는 인류의 도구를 지금껏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그리고 전파가 무엇인지를 처음 해볼 수 있는 전시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소재한 KCA 장왕남 전파체험관에 직접 방문해 전파에 관한 여러 호기심들을 해소해보았습니다. 여기가 전파 체험관인가요? 네, 전파 체험관입니다. 시작을 1785년 쿨롱으로 보네요. 네, 전파하면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전기력을 이제 측정한 인물이 쿨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쿨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헤르츠가 전파를 발견할 당시 같은 원리로 사용된 체험기구를 볼 수 있고, 마르코니가 장거리 무선 전송을 모르스 부호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모르스 부호를 여기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스 부호를 체험할 수 입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파 이야기 부스에서는 인류가 어떻게 전파라는 것을 활용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관한 간단한 역사 이야기들을 패널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널 아래쪽에는 모스 전신 부호를 번역해주는 번역기를 통해 원하는 메시지를 직접 보내볼 수 있는 간단한 체험 도구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SOS를 변환하게 보겠습니다. 변환을 하면 오른쪽 편에 모스 부호가 나오고, 이거 그거네요. 네,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걸 재생시키면 네. 소리를 들어볼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저희가 옆에 있는 펜을 눌러가지고 해볼 수 있습니다. 오. 처음에는 전류를 흘릴지 흘리지 말아야 할지와 같은 간단한 정보만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길게 전류를 흘리는 정보인 대쉬, 그리고 짧게 전류를 흘리는 정보인 닷, 이 두 가지 부호로 이루어진 언어를 만들어야 했고, 이것을 미국의 발명가인 세뮤얼 모스가 최초로 고안해냈기 때문에 이를 모스 부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스 부호를 활용해 미국은 1844년 최초로 볼티모어와 워싱턴 DC 사이를 가로지르는 유선 통신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는데, 이 방식이 마르코니에 의해 장거리 무선 통신으로 응용된 것을 시작으로 회로의 소자가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영역대의 전파를 활용한 여러 가지 무선 통신 도구들이 개발되었고 운용되게 되었죠. 주파수 대역을 기준으로 부스를 구성해 놨어요. 네. VLF부터 EHF까지 이렇게 8가지 구역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고, 300Hz부터 3000GHz까지 ITU에서 전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VLF는 바닷속으로 침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잠수함과 통신을 하는 군사통신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LF는 항법 통신에 주로 이용이 됐었고, MF는 해상통신, 바다에서 교신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파동이 약간 긴 계열 쪽이 이런 해상, 그리고 이제 바다 이런 데서 많이 쓰네요. 네, 그게 멀리 퍼질 수 있었기 때문에 주로 멀리 나가는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AHF는 이제 아마추어 통신을 주로 많이 이용했고, VHF는 FM 라디오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UHF는 가장 많은 용도로 사용되는 대역인데, 그 중에 제일 저희한테 와닿는 거는 휴대폰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낮은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전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한정적이지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높은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많아지지만 대신에 간섭이 심해지고 회절도 잘 안 되고. 간단하게 전파 대역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알았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각 대역에서 활용되었던 도구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보통 진공관 라디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공관이네요, 이거? 네, 다 진공관으로. 예전에는 이제 트랜지스터로 증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공관으로 다 증폭을 해서 라디오를 수신하고. 제품명이 마스터피스예요? 네, 마스터피스. 와. 이것 뭐예요? 이것도 진공관인가? 네, 이것도 진공관인데 이거는 이제 이런 작은 크기가 아니고 크기가 크기 때문에 출력이 큰 이제 고출력 송신기에 사용되는 진공관입니다. 오, 그렇구나. 그런데 재미있게도 다양한 영역대의 전파가 활용된 장비들을 살펴본 결과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도구들에서 나타나는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초장파부터 단파까지
좀 이렇게 쭉 촬영을 해보니까 느낀 네. 점이 뭐냐면 각 안테나의 생김새가 조금씩 달라요. 파장의 크기에 따라서 네.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의 크기가 달라져야 수신을 네. 할 수 있는 그런 원리죠. 그러니까 VFS 제일 길어지고 네, 제일 길어지고 제일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파장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안테나의 크기가 커져야 되고 네, 커져야 파장이 되는 거죠. 짧아질수록 안테나가 작아져야 되고 네. 확실히 이 단파로 오니까 네. 수신기들이 작아졌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파장이 작아지니까 네. 그만큼 안테나도 작아지고 그래서 오. 기기도 소형화돼서 이제 사람들이 손안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기기가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저희 예전에 그 삐삐 네, 무선 호출기, 무선 호출 수신기인데 네네네. 이제 이거를 저희가 오 떼지네요? 예, 오, 떼서서 옛날 어르신분들은 여기 벨트에 차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번호 확인하고 숫자를 확인해서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네.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숫자로 메시지 보내던 세대잖아요. 네, 파리파리 뭐 이런 빨리빨리 오라. 네. 그럼 제가 네, 퀴즈 한번 내볼까요? 아 네네네. 7700. 7700이요?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7700? 네, 전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죠. 네. 7700이 띠띠빵빵이라고 해서 드라이버 가자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아 대박이다. 아 여기 있네. 네. 아 있구나. 이제 SHF는 네. 스피드건. 스피드건. 스피드건도 이 앞쪽 부분에서 네. 이제 SHF 대역에 전파가 나가서 네. 이 전파가 그 물체에 반사돼서 돌아온 시간을 계산해서 속도를 계산해주는 기계입니다. 오. 야구나 이런 공이 구속을 측정을 할 수 있죠. 구속 뭐 제구된 공의 이제 구속 같은 거. 네, 구속이나 어머. 이제 미국 영화 축구공?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경찰관들이 이제 아. 가는 차량들 속도 측정하는. 이거는 이제 무선 전화기네요. 옛날에 봤던 그런 모델들인 것 같아요. 이거 떨어지나? 네, 오. 맞아요. 저희 옛날에 이제 집에서 네. 선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네. 이제 무선으로 사용하던 장비였는데 네. 이것도 5.8GHz 대역이라는 SHF 대역 주파수를 사용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무선 전화기 처음 이렇게 써보고 나서 거의 와 진짜 이거 혁명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요즘은 개인 스마트폰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 전화가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스마트폰에 사용한 대역대는 어떤 대역대인가요? 스마트폰은 5G를 기준으로 많이 나뉘었는데요. 네네. 5G 이전에는 UHF 대역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러면은 삐삐가 사용하던 바로 그 대역을 저희가 이제 3G, 4G에서는 사용을 했군요. 네, 3G, 4G, 2G까지도 2G까지도? 이용을 했었습니다. 2세대, 3세대, 4세대. 네. 그리고 5G는 네. 3.5GHz 이상이라고 해서 네. 이제 SHF 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SHF 대역으로 넘어가고 또 이제 새로운 규격인 밀리미터 파도. 네, 밀리미터 파도 규격이 나오는데 28GHz라고 해요. 근데 오. 28기가는 엄밀히 말하면 SHF 대역에 속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여기 보니까 과학기술 위성 2호 모형이 있는데 네. 위성에도 이제 사용된다는 거죠? 이 EHF가. 네, 위성에 이제 주로 여기 천리안 예.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는 네. 정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데 네. 정지궤도 위성은 저희가 통신하기 위해서 27기가부터 40GHz까지의 주파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 40GHz 주파수가 EHF 주파수 대역에 속하게 됩니다. 저거는 이제 한국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시물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은 전파를 활용한 지형이나 물체의 감지, 즉 전파를 이용해 주변을 감시하거나 또는 측정하는 도구인 레이더 부스를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해상 레이더? 네. 이거 본 것 같아요. 네, 이게 배 위에 부분을 보면은 빙글빙글 돌아가요. 사실 실제 속도는 저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데. 네, 맞아요. 이제, 훅훅 돌아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게 SHF 대역에 전파를 발사해서 주변의 지형 지물이나 이제 주변에 있는 물체를 파악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레이더입니다. 그렇군요. 네, 얘가 이제 주변에다가 전파를 뿌린 다음에 반사되는 걸 감지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눈의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송신기의 역할도 하고, 네, 수신기의 역할도 하는 거네요. 송수신기네요. 잠수함이 네, 음파로 그 네. 초음파로 띵띵 네. 하는 거랑 같은 원리인 거죠, 이게? 그거랑 같은 원리인 거죠. 전파를 뿌렸다가 받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Radio Detecting and Ranging. 전파를 사방에 뿌려 주변의 지형이나 대상을 파악하는 기술인 레이더. 전파의 송신과 수신을 모두 담당하는 이 장치를 통해 해상에서 음파로 지형이나 물체를 파악하는 것처럼 주변 대상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전파는 이렇듯 비단 통신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죠. 항공무선통신. 항공우선통신은 이제 항공기들이 네. 이착륙할 당시 사용되는 이제 자동 기기 착륙 시스템
자동 계기 창시 시스템. 네, 착륙하기 위해서도 이제 통신을 계속 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전파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네.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도 있고 교신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앞선 레이더 기술과 같이 전파를 활용해 고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항공기의 진로를 수정하고 방향 제어 및 자동 항법 시스템의 기능을 돕는 등 우리가 빛으로 주변을 감지해 우리의 뇌로 움직임을 컨트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파를 통해 주변을 감지하여 올바른 이륙과 착륙을 도울 때에도 다양한 영역대의 전파가 활용된다는 것을 이 부스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관제탑을 포함해 이 수많은 전파 송수신기들이 항공기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러한 전파 시스템이 항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정보들을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직접 항공기장이 되는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비행 시뮬레이션도 이 부스에서 진행할 수 있었어요. 이제 출발할 거고요. 네. 계기를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고도. 여기가 고도. 네, 여기가 속도. 여기가 속도. 그리고 이게 방향입니다. 이게 방향이군요. 네, 이거는 엔진의 속도를 나타내는 계기판이고요. 네. 그리고 고도를 잴 때도 전파를 이용하고 방향을 할 때도 전파를 이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의 삶을 편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차세대 기술인 IoT, 즉 사물 인터넷 부스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그야 물론 사물 인터넷도 결국 전파를 활용하는 기술이니 절대 빠질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전파가 가장 우리 삶과 맞닿아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는 도구이자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휴대폰의 세대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스도 여기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세대. 네. 옛날에는 1세대라는 말을 안 하고 아날로그 통신이라고 했는데 아날로그 통신. 네, 여기 보시면 네. 이게 카폰이라고 하는 건데 차에 설치해서 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였습니다. 그러면 카폰이 설치되어 있는 차에는 안테나가 설치가 되어 있겠네요? 네, 그 또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 카폰이 이제 하나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집 한 채 값이 들어갔어요. 와. 그래가지고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고 돈이 많은 사람들만 운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도 네. 나 돈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짜 카폰. 안테나 차에 달고 다녔죠. 아무도 모르니까요. 네. 그러네요. 네. 2세대는 네. 1세대에 이어서 이제 문자까지 가능한, 그래서 전화 말고도 문자까지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 키패드에 보면 영문 숫자나 이런 게 있고 이제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네. 이렇게 이용할 수 있었던 휴대폰들이 있습니다. 3세대 3세대는 순전히 저희 네트워크를,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통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발된 휴대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얼굴 보면서 애니콜이다. 어려웠죠. 추억의 애니콜이네요. 네. 전지현. 저 이 폰 썼었어요. 진짜요? 네, 와. 와, 추억의. 저희가 처음 한국에 출시된 아이폰 3S. 그러네요. 네. 이거 제 동생이 썼던 폰이에요. 이게 그 고아라 폰. 맞아요. 고아라 폰. 요거 이렇게 돌아가고. 네. 아. 셀카 찍고. 그리고 이 폰이 갤럭시 1. 오, 갤럭시네요, 이거. 네. 와, 갤럭시 S. 갤럭시 S도 처음에는 LT 4G가 아니고 다 3G였어요. 그쵸. 이제 4세대가 됐네요. 네,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4세대 스마트폰이고요. 네. 이제 이거는 전부 다 SK텔레콤에서 지원받아서 다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SK텔레콤이 또 지원을 해줬군요, 여기다가. 네, 다 실제로 사용하던 기기들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준 와, 거고요. 이거 삼성 갤럭시. 일명 좀비폰이라고 불리는 갤럭시 2. S2. 네, 갤럭시 S2구. 중간 이게 S3 같아요. 네, 중간중간에 빠진 모델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노트 같은데요? 네, 그게 노트 1입니다. 이게 노트 1세대 그거구나. 네. 이 부스에 전시되어 있는 휴대폰들을 보다 보니 이들과 함께 세대를 보내며 폰에 묻어난 추억들이 떠오르는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네, 5세대는 저희 이거 19년 네. 4월부터 상용화 시작해서 LTE보다 20배 빠르고 이제 처리 용량도 100배가 많은 이동통신. 그렇군요. 이게 사실 저희 1, 2, 3, 4, 5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저희가 그 흔히 말하는 1G, 2G, 3G, 4G 그리고 5G네요. 5G, 네. 그렇구나. 저희 왜 그 무선 공유기에서 쓰는 2.4G랑 5G에서의 그 G는 네. 기가헤르츠죠. 기가헤르츠죠. 이거는 제너레이션. 네, 800메가짜리 영화를 한 편 다운받으려면 4G는 약 30초가 걸렸는데 5G 같은 경우에는 1초면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는 전파의 수준이 정상 범위에 있는지 혹은 위험한 수준인지 알릴 수 있는 측정기도 체험해 보았는데
놀라운 건 이 측정기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대여 신청하기만 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난 국립전파연구원 컨텐츠에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전파가 가전제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나 가전제품 이외에 무언가 다른 소스로부터 발생하는 전파가 안전수치 대비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무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이 서비스는 좋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지금까지 유무선 통신에 대한 간단한 역사와 각 영역대의 전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 전파를 사용하는 레이더들과 항공기 체험, 그리고 세대별 통신기기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부스를 돌아다니면서 전파체험관에서 보낸 약 2시간 남짓이라는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전파에 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만나볼 수 있었던 마술의 전파를 접목시킨 드론 공연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게 이 드론 공연도 볼 수 있었죠. 평소 전파에 관심이 많았다면, 그리고 전파가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궁금하셨다면 잠깐 시간 내어 여기 이곳 KCA 장왕남 전파체험관을 방문하여 시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남 나주에 소재한 KCA 장왕남 전파체험관에서 지금까지 과학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